우리나라 국민들 연금 준비 좀 잘 네.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도 안 돼 있죠. 하나도 일단 안 돼 나라가 있어요? 공적연금 준비를 잘 안 해놨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어. 현재 국민연금을 40대 후반부까지는 짱짱하게 수령을 하지만은 네. 80년대생 중반 이하부터는 거의 받는 기간이 짧잖아요. 짧죠. 받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90년대부터는 거의 못 받는 거니까 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1986을 기준으로 굉장히 좋고 나쁜 게 완전 칼같이 1986. 네. 자, 이번에는 연금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네. 좀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익률 너무 좋아요. 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괜찮아졌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 수익률을 떠나서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걱정하고 네. 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금에 대한 문제들 또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들도 있을 거고 네. 자기들 다 연금 준비 어떻게 돼 있나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그런 공적연금과 음.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그런 사적연금이 있는데 이게 몇 단 연금인 걸 떠나가지고 결국 공적 사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그 연금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구조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되게 근본 없는 제도 상태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또 노인 기초연금이 있고 이 기초연금으로도 지금 GDP 1%씩 나가고 있거든요. 연에 한 25조 이상 나가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제 플러스지만은 2027년이 되면은 이제 연금 유입액보다는 유출액이 더 커지게 되고, 근데 운용 수익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다가 204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급격히 고갈이 되니까 90년대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연금인 거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또 자기 본인을 한국화하는 또 기재부 관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뭐 연금 안 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약간 이런 애티튜드로 이제 재정 보장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공적연금이 커버해 주는 게 이제 은퇴소득에 지금 이제 연금 평균 납입액이 한 300만 원대 정도 되는데 그 소득 기준으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그 내는 거잖아요. 13% 내는 건데 근데 그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25% 정도밖에 못 주고 있으니까 이게 한 80만 원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평균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은퇴 소득으로는 아예 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공적연금은 차라리 지금 다 소위 와해나 해산을 해버리고 내가 그냥 사적연금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다 같이 받냐, 네. 내가 넣은 건 내가 받게 사적연금을 하자,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사적연금도 잘 되냐? 그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돈이 정말 사적으로 갈까? 아니, 써버리겠죠. 솔직히 말하면은 네. 직장 가입자, 퇴직연금도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분들은 회사에서 반이라도 보조해 주잖아요. 지역 가입자는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퇴직연금 납입하신 분도 연금을 전체로 내야 되시는 분이 약 3천만 명 언저리라고 하면은 국민연금은 대부분 내시고, 그래도 거기서도 비는 구간이 나오는데 퇴직연금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한국에 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못 내시는 분이 1,00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 60세 이상 됐을 때는 이제 나가야 되는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예. 그게 아까 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원달러 그 환율이 굉장한 그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제도 되게 개혁이 필요해요. 그럼 보실 때 우리나라 국민들 연금 준비 좀 잘 네.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도 안 돼 있죠. 하나도 일단 안 돼 나라가 있어요. 공적연금 준비를 잘 안 해놨고, 그러니까 이것도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현재 국민연금을 40대 후반부까지는 짱짱하게 수령을 하지만은 네. 80년대생 중반 이하부터는 거의 받는 기간이 짧잖아요. 짧죠. 받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90년대부터는 거의 못 받는 거니까 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1986을 기준으로 굉장히 좋고 나쁜 게 완전 칼같이 1986. 네. 1986부터 근데 출산율 낮아지면서 고도로 그 학습을 받으신 그런 MG 세대가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딱 제 세대 네. 보면서 이게 못 받는 거 아닌가? 네. 받아도 조그만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또 연금이 정말 잘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괜찮아 네. 보이긴 하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아니요, 많이 연금 하거든요. 제도가 어차피 88년 만들어지고 98년 이제 납입 의무화를 하면서 88년 만들어질 때는 자식이
부모 부양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만들었던 그 연금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가 자식이 해주겠지라고 했잖아. 이제는 그 소위 40대 50대들이 이중 부양을 하잖아요. 자녀도 부양하고 부모도 부양하는 그 이중 부양을 네. 하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거는 뭐 프로게이머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에서 연금 제도가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연금 이 상태로 그냥 가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래 어차피 그 소위 이중부양하지 않냐 니네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중부양해라 이런 거니까 진짜 매몰찬 말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좀 많이 가시는데 퇴직연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람들이 바빠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만 해도 금융회사를 다니는데 퇴직연금 안 챙겨봤다 이 말이죠. 그냥 회사 다니고 막 일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몰라. 그냥 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헷갈려. 용어가 일단 DBDC니까 확정기업, 확정급여. 확정기업, 확정급여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한자어로 돼 있어서 네.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남이 많이 하는 걸 하니까 75%가 DB로 하시고 그래도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DC로 하면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나 아니면 그 결국 연금소득공제가 크기 때문에 ISA 계좌든 아니면 개인연금이든 이런 것도 좀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가지만 그것도 일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 퇴직연금 전체가 약 이제 5,600조라고 하면은 DB형으로 들어가서 1년 내내 잠자고 있는 돈이 4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400조는 0%에서 1%대 금리로 돌아가요. 1%대 금리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였었네요. 예, 이거 완전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를 수익 나게 만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연금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거를 그래서 네. 지금 정부에서는 네. 그 퇴직연금 DB형을 네.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해서 국민연금에서 좀 위탁 관리 좀 해라. 그러니까 네. 개별 회사들한테 DB형 계좌도 들어가 있는 그 퇴직금을 네.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네. 그 국민연금에다가 그 부분을 추가로 위탁 관리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뿌려지지 않습니까? 네. 뿌려지면서 얘가 어쨌든 6% 타겟으로 돌아가면은 DB형 잔액도 결국 DC로 하나 DB로 하나 준 똑같아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은퇴 시점 됐을 때 DB도 선택하더라도 괜찮다는 식의 되는 그런 형태의 개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DB를 없애면 안 돼요? 못하게 법으로? 네, 그 DB를 못하게. DC만 남겨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려면 어쨌든 이 예. 퇴직연금의 역사도 예. 결국에는 이 DB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DB로 많이 하게 되냐면은 회사가 이제 그 연금을 운용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엔 투자 자산으로 가게 되면 원금 손실 리스크가 생기는데 예. 원금 손실 리스크가 생겼다면은 고용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장 입장에서 그 용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녀서 퇴직금 날려먹었어. 그 용납이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네. 그거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거를.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선진화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죠. 왜냐면 미국 보면 401k 제도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보면은 그 은퇴 자산이 우리 지금 10억 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DC형 같이 이런 걸 좀 강화하면은 그 열심히 나는 회사 생활만 했는데 그게 자산이 불어가지고 네. 은퇴 자산이 꽤 그 잘 나올 수 시스템을 있잖아요. 만들 때 중요했던 게 회사와 그 직장인 간의 계약이고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게 소위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 이 시장이 좀 커졌고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와가지고 DC는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하겠다는 거라서 원본 그쵸, 손실 그쵸. 리스크가 내가 지겠다는 거고 회사가 내가 운영할 건데 여기 원본 손실 리스크가 있어 라고 얘기한 부분에 제 개인이 아직 완전 합의는 안 했죠. 아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내가 가져와서 내가 알아서 운영하고 네네. 내가 스스로 불려나가는 그러면 게 다시 일부가 현실이네. 돼가지고 IRP 계좌 퇴직연금 계좌를 너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리서치 센터를 열고 5시에 미국 시장 정리하고 8시까지 국내 시장 주시장 정리하고 과거에는 9시에 화장실 가는데 이제는 8시에 NXT가 열린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 양변기를 앉아가지고 이제 맞아, 거래 맞아. 주문을 내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되면은 밥 먹고 또 이제 오후장 대응하고 3시 반 되면은 또 근데 6시까지 또 열리잖아요 넥스티가 네. 그러면은 장 나오는 종시자료 또 보면서 또 다 대응을 하고 근데 6시 되면 또 미장이 또 열리네요 그럼 6시부터 미장을 또 보기 시작을 하고 한
보통 새벽 1시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그대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원래 시장이라는 건 네. 아침 그 앞에 한 시간이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이제 새벽 5시에 요약해주는 그런 미장 요약 채널을 보고 뭐 종가 확인하고 주말에는 코인 보고 임장 크루하고. 아니 네. 저 보니까 IRP로 연평균 수익률 60%씩 내는 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그분은 대단하다. 직장을 잘못 골랐어. 진짜 그분은 자산운용사를 가야 돼. 자산운용사 가야 돼. 직장은 약간. 근데 진짜. 역시 머리가 좋구나. 개인형을 와 진짜 하면서 와 그냥 직접 하지 뭘 저걸 ETF로 저기 돌리냐 하는데 네. 야,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IRP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70인데 네. 근데 그 위험자산 70%를 그 아까 액티브 ETF 같은 거 섞어 가지고만 해도 막 연에 이제 수익이 크게 날 때 많이 나버리니까 그 수치는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은 네. 그냥 8%는 그냥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론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중에서 지금 뭐 제도가 바뀌는 거는 뭐 아니요. 예. 저는 일반 제도 바뀌는 거는 소위 저 예. 같은 사람이나 예, 아니면 저희가 제도 지금 쪽에서 아니까. 일하는 예. 사람이 열심히 이제 소위 이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결국 각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도 그 레시피가 있어야 만들고 설계도가 다 있어야 만드는 것처럼 노후 생활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설계도는 있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 거고 지금 하는 사람과 같이 살 거고 뭐 이런 부분 다 정해서 그럼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이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월소득은 어떻게 필요한 건데 월소득 기준으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공적연금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벌써 까고 그러면 사적연금 기준으로 내가 얼마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계산을 세운 다음에 그 사적연금으로 지금까지 필요한 그 기대 수익률을 뭐 1, 2, 3, 4, 5, 6, 7, 8, 9, 10, 12, 10, 뭐 15%까지 쫙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이 정도만 하면은 내가 얼마 있고 앞으로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모으고 어떤 상품 하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좀 차분히 해보시면은 답이 좀 어느 정도 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퍼센트의 수익을 줬던 자산이 존재한다. 위험 자산 중에서 S&P가 장기 9%의 복리 수익률을 줬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제 따져보면 그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알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채권 이자 수익률이 있으니까요. 또 달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1년에 2%는 이제 좀 한국이 좀 평가절하 된다 생각하면은 달러로 환산하면은 달러 채권 이자에다가 그것까지 붙으니까 그래도 한 5, 6%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서 선택지를 열어두고 여기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 많은데 배당주도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자기가 친숙하고 알기 쉬운 것들로 좀 자산 배분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뭐 국민연금 그리고 네. 퇴직연금 있었고 사적연금은 또 종류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IRP랑 개인연금은 이제 그냥 개인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연금을 하시더라도 개인연금이든 IRP를 하든 결국 그거를 국내 자산으로 너무 담지 마시고 그 달러를 베이스로 투자하는 자산에 좀 편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베이스는 이제 미국 지수가 되는 건데 액티브 ETF 같은 것들이 지난 3년간 급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믹스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한도가 있으니까 그 납입한도 이상의 돈들은 결국은 개인이 운용하셔야 되는데 그쵸. 개인이 운용하셔야 되는 것도 똑같은 상품으로 운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거를 좀 한국에도 일단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하나 얼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그 액티브 ETF를 제일 잘하는 게 한국에 두 군데인데 하나는 타이거고 하나는 타임폴리오인데요. 타이거하고 타임폴리오 소위 T 가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 T 가문 말고 요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인 그 코액트라는 K 가문 K 가문에서 낸 거 중에 수출기업 탑 30라는 ETF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 30개를 이제 섹터 무관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선, 원전, 그다음에 뭐 방산 포함해 가지고 뭐 K 컬처, 뷰티, 라면, 그다음에 뭐 이런 의료기기 등등을 30개 정도를 묶어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얘는 액티브니까 네. 수출 데이터가 더 튀면 좀 사고 네. 덜 튀면 좀 팔고 이러면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거고 올해 7월쯤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역사는 구력은 짧지만 이게 운용되는 메커니즘은
전 여의도 리서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가장 수출주에서 네. 인기는 다 그쪽 수출 쪽이니까. 데이터 HS 코드별로 10개를 닫아가지고 어. 그 상품별로 회사를 다 매칭해서 그 매칭된 회사의 그 분기 매출 성장률을 좀 점검을 하면서 지금 주가랑 밸류에이션 보면서 밴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여의도에서 이걸 아주 많이 하고 애널리스트 다 이걸 하는데 이거를 상품으로 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거 하나로 국내 주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 빼고.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백날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실적 증가하는 거에 기대감에 수출 네. 좋고 수급 좋은 거 다 찾아보면 네. 방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 네. 다 있어. 맞아요. 여기 한 30개 그러니까 결국 결국 그거야 이거. 맞아요. 코스피 200 안에서 네, 이제 맞아요. 30개 정도에 다 들어 있는 건데 그거를 패시브만 해도 전 좋아했을 건데 그거를 액티브로 하겠다고 하는 비율을 거니까.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는 이건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한 메가히트 상품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국내 ETF는 또 무료니까요.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 이제 배당 분배금 같은 거 말고 양도세에 대해서는 무료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국내는 이런 쪽을 넣어가지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5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재테크 과몰입 또는 제2의 직업이 재테크인 시대를 넘어가지고 그냥 소위 딸깍 한 번으로 어느 정도 완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세팅을 좀 해두고 좀 마음이 편하고 다른 시간에는 자기를 위해 가지고 좀 시간을 쏟으시는 그런 삶을 구축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위화감 느끼거나 불안감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조 단위 부자랑 비교하거나 수천억 단위 부자랑 비교하니까 지금 불안해지는 거지. 그냥 내가 자기 인생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은퇴연금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는데 네. 잘 가고 있는 게 몇 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1, 2년 지나면은 마음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별로 불안해지는 건 없어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오히려 욕심 많이 내려놓은 게 뭐 진짜 많은 부자들도 만났잖아요. 네. 뭐 삶이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고민하는 거 똑같고 네.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하루에 20시간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람 사는 거 비슷하면은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지워나가는 게 더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100%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테크 과물 시대를 탈출하고 집 한 채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좀 이제 자산군을 다양하게 하되 금융자산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금융자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개인연금화 그러니까 사적연금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시고 남는 잉여돈을 달러 베이스의 그런 ETF와 액티브 ETF 같은 거에 잘 섞으시면 네,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최상욱 대표님이 또 이제 진솔한 조언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